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관세법 지난 강의에 이어서 31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품목분류 그리고 세율의 종류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품목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 신고, 수입 신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물품의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있어야 되는데 관세법에서 봤을 때 물품의 이름보다는 그 이름에 부여되는 번호가 무엇냐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20110 이렇게 부르면 아 이거는 물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그런 번호예요. 그래서 물품마다 어떤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거는 내 맘대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관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정하는 약속이고요. 이건 비록 우리나라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번호는 아니고 전 세계 그러니까 WTO 가입 국가들이 다 같이 약속을 해서 쓰는 공통의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한국에 오든 뭐 영국에를 가든 같은 번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다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것 조금 실무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제 하나의 물품 뭐 몇 번은 뭐 2201.10은 물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번호에 대한 정의가 약속이 돼서 공통으로 쓰는 것이지 하나의 물품을 전 세계가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이거는 통신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신기기의 번호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유럽에서는 이게 왜 통신기기야 이거는 시계야 라고 하면서 시계의 번호를 부여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결국에는 삼성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 같이 통신기기로 이제 통신기기의 번호가 부여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전 세계가 똑같은 시각으로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번호에 부여된 그 정의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요 부분에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보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 3항에 따라서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 그리고 통계 파악을 위해서 이런 품목분류표라고 하는 것을 고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품목분류표라고 하는 거는 번호를 쭉 나열해 놓고 이 번호는 무엇입니다. 이 번호는 무엇입니다. 라고 적어 놓은 그런 표고 관세법이라는 법에 단 하나의 별표가 있는데 바로 그 단 하나의 별표가 바로 여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품목분류표입니다. 그래서 품목분류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 지금 312페이지 아래쪽에 표에 정말 극히 일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화장용 제품류라고 하면 33041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330410이에요 라고 하면 무역 좀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입술에 바르는 어떤 화장품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품목분류란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품에 두 개 번호가 가늘 것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인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아메리카노 버튼을 딱 눌렀더니 커피 분쇄기가 작동을 주르륵 하면서 커피가 분쇄됐더니 바로 옆에서는 커피가 쫄쫄쫄 나와요. 근데 그 번호에는 커피 분쇄기는 있고 예를 들어 커피 추출기라는 번호는 있는데 분쇄와 추출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기계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개의 번호가 부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목분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물품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물품에 두 가지의 번호가 부여될 수 있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번호를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313페이지에서 살펴보게 될 품목분류 원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 공통으로 같은 번호를, 그러니까 같은 번호, 같은 정의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 총 6자리 숫자예요. 6자리 숫자고요.
각각의 국가에서 이 6자리보다 더 세분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HSK라고 부르고요. 이 HS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 번호냐라고 하면 이 번호를 HS 코드라고 하거든요. 이 번호가 얼마나 중요한 번호냐라고 하면 이 번호에 따라서 관세율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뭔가 화물을 수출을 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 수출을 하고 나라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HS 코드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내가 수입을 해올 때에는 어디 가서 무슨 시험 검사를 돈을 이만큼 내고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HS 코드, 물건에 부여된 이 번호별로 이거는 세금 혜택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거를 또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HS 코드라는 건 물론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HS 코드라는 개념을 모르고선 할 수가 없다. 관세사 같은 경우에도 관세사 시험을 볼 때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에 이 HS 코드 품목 분류만 따로 한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관세법 별표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한 과목으로 개설이 이제 시험 과목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 체계를 보시면 제가 아까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는 이제 HS 코드는 6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12페이지에 보시면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죠. 3304 10. 이 6자리까지가 전 세계 공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33을 커다란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첫 번째, 33의 첫 번째 아이, 33의 두 번째 아이, 33의 세 번째, 33의 네 번째, 이렇게 쭉쭉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3304의 첫 번째, 3304의 두 번째, 이렇게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뭔가 쭉 내려가는 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커다란 울타리, 33이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네 번째, 그 네 번째 중에서도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두 자리를 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자리까지를 호라고 부릅니다. 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6번째 자리까지를 소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330410은 입술 화장용 제품류, 립 메이크업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또 립스틱과 립스틱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류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33류, 정유,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 이렇게 돼 있고, 화장용품 뒤에 류주가 이게 붙어 있는데 얘는 사실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류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33류에서의 규칙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입술 화장용 제품류에다가 3304.10이라는 번호를 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류주라고 하는 류의 규칙을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각각의 류의 규칙, 류주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이 지금 33류에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것들은 제외를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313페이지에 보시면 류주 첫 번째 이 류라고 하는 거는 33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33류에서 다음 항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나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33류에 어떤 물품을 넣어놓고 싶어. 그렇지만 그게 가나다에 해당이 되면 33으로 오지 마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의 나목 보시면 비누나 제3401호의 기타 물품이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 화장품이니까 화장 지울 때 혹은 세수할 때 쓰는 비누도 화장품으로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누 같은 거는 33으로 오면 안 돼. 다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맛배기로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각각의 물품의 번호를 어떻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지금 313페이지에 있는 품목분류 원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험 목적상으로는 조금 중요하고 국제무역사 1급 시험에서 이 품목분류 부분이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나중에 원산지 관리사라던가 이제 이런 시험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품목분류를 좀 더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사 1급 시험에서는 통칙을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 좀 나오는 정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내 밑에 아래 표가 있어요. 313페이지에 해서 9분의 1호, 2호, 3호, 4호, 뒷페이지 5호, 6호, 7호까지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한 규정의 진짜 원문은 우리 314페이지에서부터 쭉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 1호에 보면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호는 3304를 호라고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304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 정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13페이지 위쪽에서 봤었던 그 주 규정. 가장 중요한 거는 호의 용어와 3304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니? 뭐라고 적어놓고 있니? 그리고 주 규정이다라고 하는 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1호 정도만 볼게요. 이 1호부터 4호까지는 차례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호 적용을 해서 번호를 못 찾겠다 하면 이제 2호로 넘어가고, 거기서 못 찾으면 3호, 거기서 또 못 찾으면 4호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에 314페이지예요. 이 표에라고 하는 거는 관세율 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의 부류 절의 표제는 부와 류와 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류는 보셨고 이 류들을 또 이렇게 커다랗게 묶는 부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눠주는 절이라고 하는 게 간호 있거든요. 몇 개의 류에. 이러한 부의 제목, 류의 제목, 절의 제목, 이러한 것들은 어떻다? 단지 참조만 하려고 규정한 거다. 우리 313페이지에 그 주규정 부분 보시면 제33류라고 해서 정류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용, 화장용품이라고 이제 류의 제목이 적혀 있죠. 이 류의 제목 보고 제목에 봤더니 화장품이 있는 거예요. 아, 나 그럼 화장품은 일단 33류 쪽으로 이제 번호를 줘야지 라고 맘먹으면 안 된다. 왜? 이건 단지 참조용일 뿐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목적상 진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는 어떤 거냐? 각 호의 용어, 이 네 자리 수를 뭐라고 적어놓고 있는지 각 호의 용어와 관련된 이런 부에도 주가 있거든요. 부나 류의 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런 호의 정의, 이거를 호의 용어라고 하거든요. 호의 용어나 주 규정에 따라서 뭔가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규정은 2, 3, 4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1호에 따라서 안 되면 2, 3, 4 넘어가는데 1, 2, 3, 4호까지를 적용을 차례대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앞에 이 4단위 호가 되겠습니다. 이 호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2호 보시면 우리 313페이지 표에서는 본질적 특성이 있으면 불완전, 미완성 물품도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이요. 2호는 감옥과 남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옥 같은 경우에는 미미한 양의 다른 재료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나 복합물은 그런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건 예시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감옥 볼게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가 딱 있으면 그게 완성된 자전거인데, 자전거를 수입하겠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자전거에 안장이 없어요.
안장이 없으면 자전거가 아닌가요? 아니죠. 두 바퀴로 굴러갈 수 있는 어떠한 자전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다 이게 완전한 이제 자전거는 아니지만 미완성품이지만 자전거로 보고 자전거 원래 완벽한 자전거와 똑같은 번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통칙 2호의 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칙 2호의 나목은요, 우리 우유 같은 거 사서 마실 때 보면 고칼슘 우유, 비타민 우유 이런 거 있죠. 그런 우유들 보고 이것은 칼슘이야, 이것은 비타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비록 칼슘과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유에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량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우유와 같은 번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칙 제2호는요, 약간 이제 호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다. 호에는, 그러니까 이제 관세율 표에는 우유라는 표현은 없고 밀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밀크는 있어요. 근데 비타민이 들어있는 밀크, 칼슘이 들어있는 밀크,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칙 제2호 나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칼슘이 들어있는 밀크를 일반적인 밀크의 번호와 똑같이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호, 2호에 따라서 뭔가 품목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물건의 HS 코드를 내가 이제 4단위를 정해주고 싶었는데 뭔가 부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통칙 제3호로 옵니다. 통칙 제3호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어떤 물건이냐면 하나의 물건인데 뭔가 이 호를, 4단위 호를 2개 이상 줄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우리 롤러 이제 운동화인데 그냥 일반적인 운동화가 아니라 아주 이제 남학생들이 신는 운동화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처럼. 그럼 그건 롤러스케이트 번호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운동화의 번호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칙 제1호에 따라서 뭔가 번호를 주려고 봤더니 호의 용어 그 어디에도 바퀴 달린 자전거라는 거, 바퀴 달린 운동화라는 건 없고 어디 주규정을 찾아봐도 바퀴 달린 운동화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통칙 제1호에 따라서 번호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통칙 제2호에 봤더니 과목에는 미완성 뭔가 불완전 물품인데 이게 미완성 불완전 물품이라고 보긴 힘들고 바퀴가 소량 섞였다라고 하기에는 그 운동화를 신고 싱싱 달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미미한 작은 부분이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통칙 제3호로 오는 겁니다. 통칙 제3호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차례대로 적용을 합니다. 통칙 제2호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를 차례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이유가 안장이 없는 자전거 이런 이제 물품에 나목을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통칙 제3호는 가, 나, 다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이 품목분류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통칙 제3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통칙 제3호, 3호에 보면 과목의 첫 번째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강아지들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이렇게 애견 이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발기라고 하는 번호도 있고 그리고 가정용 전기기기라고 하는 번호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어떤 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정용 전기기기보다는 이발기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호니까 둘 중에는 이발기의 번호를 주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과목이고요. 나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 물품. 이거는 본질적 특성을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렸던 바퀴가 달려있는 운동화예요.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이에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자기의 주장들이 저마다가 있어요. 누가 막 우이다라고 누가 아주 조그만 부분이야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때에는 이 물건의 정말 본질적인 특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 주관적인 판단인데 이 본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면 일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판단은 이제 뭐 부피, 금액 부피라던가 중량적인 비율, 금액적인 비율,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서 사실상 이 통칙 사무의 나무까지 오게 되면 거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사람들마다 서로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통칙 사무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본질적 특성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바퀴가 달린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동화가 아니라 롤러스케이트 번호가 부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통칙 3호 나목에 보시면 세트 물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파게티를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뭔가 면이랑 소스랑 이런 게 필요해서 마트에 갔더니 어머,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봉지 하나에 우리 김밥 세트처럼 스파게티 면이 있고 스파게티 소스가 들어있고 치즈가 조금 들어있고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한 봉지를 사다가 이제 집에 스파게티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스파게티에 들어있는 스파게티 면, 그리고 소스, 치즈,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떡할 거냐. 왜냐면 면, 소스, 치즈, 얘네 HS 코드가 다 다르거든요, 서로. 만약에 이런 물건이 수입되거나 수출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HS 코드로 신고를 해야 될 거냐. 하나의 물건인데 각각 신고를 하긴 어렵겠죠. 이거 하나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이거를 또 가격도 나눠야 되고 수량도 다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매용 세트 물품인 경우에는 이 중에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녀석의 일부분에 HS 코드를 통으로 퉁 쳐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매용 세트 물품은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세트 물품이지 라고 하면은 인정이 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소매용 세트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표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된 상태 그대로 함께 제시되고 판매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세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걔네들이 HS 코드가 다 합쳤을 때 2개 이상이어야 돼요. 서로 다른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게 2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염색약, 집에서 염색해 보셨나요? 염색약 사면 염색약도 들어있고 빗도 들어있고 트리트먼트도 들어있고 뭐 비닐 가운 같은 것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얘네들은 소매용 세트로 하나의 박스에 포장이 되어서 그대로 제시가 돼서 판매가 되죠. 그리고 하나의 활동,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사용이 되고 얘네들의 HS 코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소매용 세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HS 코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 뭐 예를 들면 염색약이 되겠죠. 염색약의 HS 코드 하나로 퉁 치자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또 안 되냐? 소매용 세트 물품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조림 세트를 선물을 받았어요. 통조림 세트 그 박스를 딱 열었더니 일단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HS 코드가 다 달라. 봤더니 하나는 소세지 통조림, 하나는 치즈 통조림, 하나는 과일 통조림, 하나는 야채 통조림, 막 이렇게 HS 코드가 다 달라요. 물건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캔 모양은 같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얘네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 그냥 먹는 행위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합해서 활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게 위스키 들어있고 뭐 포도주 같은 거에 컵 하나 들어있는 그런 세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소매용 세트로 보기 어렵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폭탄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조합해서 우리 아까 스파게티 세트라던가 아니면 염색약처럼 이렇게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조합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통칙 제3호 나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품목 분류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통칙 제3호의 다목으로 갑니다. 다목은 뭐냐면 그래 이 하나의 물품에 HS 코드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어? 그럼 그 중에 더 뒤쪽에 있는 걸로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HS 코드 중에 정수기라고 하는 HS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온수기라고 하는 HS 코드가 있어요. 근데 냉온수기는 없어요. 그럼 냉온수기는
정수기의 본질적 특성이 있나요? 온수기의 본질적 특성이 있나요? 아무리 싸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기가 더 뒤에 있으니까 온수기 번호 그냥 줘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칙 제4호 같은 경우에는요, 유사물품이 해당되는 호, 이렇게 3호까지 다 적용을 했는데 HS 코드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유사한 품목이 어디에 분류가 되었는지를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로는 그런 게 있어요. 차량 이제 신차가 나오면 뭐 딱 이 충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얼마만큼 안전한지 그런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앉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든 마네킹을 앉혀놓고 충돌 시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차량 충돌 시험용 인체 모형이라고 하는 HS 코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나마 이제 통칙 1, 2, 3호를 적용해도 HS 코드를 찾을 수가 없어서 통칙 제4호에 따라서 가장 유사한 품목인 마네킹의 HS 코드를 부여하는 그런 사례가 이런 예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칙 1, 2, 3, 4호를 적용을 해서 호의 4단위 호를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엔 6단위 호를 결정을 해요. 이 통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WTO 가입국 국가들끼리 같은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단위까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통칙 제5호 같은 경우에는요, 케이스, 포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과 남옥으로 나뉘는데, 감옥은 어떤 거냐면 특정 모양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래 물건의 번호 그냥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올린 케이스, 바이올린 케이스 등의 용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이올린을 사면 바이올린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케이스에 담아서 주죠. 근데 그 케이스는 엄연히 바이올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바이올린 케이스도 바이올린이랑 같은 번호를 줄게. 그런데 말입니다. 자, 바이올린 케이스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이올린 케이스도 자기만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진 그런 사례가 된 거죠. 경우가 돼버린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케이스에 HS 코드를 따로 각각 부여해서 각각 따로 어떤 신고라든가 행위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비슷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사탕이 들어있는데 그 사탕을 담고 있는 통이 은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게 통칙 제5호의 감옥이고요. 통칙 제5호의 남옥 같은 경우에는 반복 사용이 불가능한 정상적인 포장 재료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거 사면 종이 상자에 담아서 주잖아요. 그런 상자들. 또는 페레로 로쉐 초콜릿 같은 거 사면 조그만한 플라스틱 상자 들어있죠.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복 사용 가능한데요 라고 꼭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약간 일회용 용기로 볼 수 있는, 진짜 단지 포장 용기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장 재료는 비록 그 본품이 아니더라도 페레로 로쉐 초콜릿의 겉 케이스가 초콜릿은 아니지만 초콜릿의 번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 통칙 5호의 남옥이 되겠습니다. 자, 통칙 6호 같은 경우에는요. 자, 통칙 1, 2, 3, 4호를 적용해서 4단위 호를 결정을 하고 그 4단위 호의 주인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포장의 HS 코드도 통칙 제5호에 따라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자리, 우리 같이 WTO 가입 국가들끼리 같이 쓰는 HS 코드는 6자리니까 나머지 6자리까지 결정을 할 때에는 통칙 제5호를 적용한다. 6호를 적용한다. 6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1, 2, 3, 4를 따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소호에도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312페이지에 보시면 330410이라고 하는 소호에는 호의 용어가 입술 화장용 제품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소호의 용어와 그리고 이제 소호에도 어떤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차례대로 적용을 하겠다. 1, 2, 3, 4, 5 앞에 적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7호는 국내 규정인데요. 국내 규정.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칙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6호까지만 다 같이 공통으로 쓰고 7호는 우리나라에만 규정이다. 그래서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거는 이제 국제협약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통칙 제3호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칙 제2호 남욱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가목 같은 경우에는 자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되어 있고, 남욱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이 되거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이 되거나, 첫 번째가 혼합물이고 두 번째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이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렇게 이것들은 어떻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 다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소매용 세트의 기준만 저희가 한번 메모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용 세트가 되려면 일단 서로 다른 세트의 구성 물품입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HS 코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함께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다.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만 적을게요.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포장 상태. 이게 제시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전부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소매용 세트로 보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HS 코드 하나로 전체 물품을 퉁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요거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품목 분류, 그러니까 HS 코드라고 하는 게 한번 이제 정해지면 영원히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새로운 물품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어떠한 물품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지고 있고, 이제 거의 사용을 뭐 하시는 분들도, 사진 작가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계시지만, 이제 서로 간에 뭐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최근에 또 많아진 게 막 식용 곤충 이런 것도 많아져서 내년도 이제 HS 코드 개정에는 식용 곤충 이런 게 또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품목 분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라던가 관세 협력 이사회라고 하는 곳의 권고 또는 결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다만 이제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수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품목 분류 사전 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HS 코드, 여기에도 이 HS 코드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HS 코드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우리 바퀴 달린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내가 HS 코드를 더 낮은 걸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라고 하면 이게 관세 포탈이 되는 거예요. 제가 HS 코드별로 관세율도 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드마카는 몇 프로, 그리고 뭐 이런 조끼는 몇 프로, 이렇게 관세율이 되어 있지 않아요. HS 코드 몇 번은 관세율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HS 코드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이거는 관세율이 더 낮네, 이거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내가 진짜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애매한데 막 세율차가 이렇게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는데 국가에서 좀 알려주시지 않을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품목 분류 사전 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한 사람은 물품의 수출입자, 수출입 예정자도 가능하고요. 수출 물품 제조자, 그리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이렇게 가능하고요. 심사기간은 이제 30일, 영업일수로 30일이에요. 만약에 이거 우리 품목분류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료 주세요, 이런 자료도 주세요 라고 보완 요청이 들어가면 그럼 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30일이고요. 관세청장께 신청을 드리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뭔가 이게 내가 원한 바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분들이 뭔가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재심사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목분류를 뭔가 회신을 받잖아요. 그럼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이제 어떤 유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 부분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과거에는요, 유효기간이 뭐 3년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는 현재는 유효기간이 변경되기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요. 만약에 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았어요. 그 사전심사 받은 물건을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해요. 그럼 세관에 뭔가 그 수입이나 수출에 대한 신고를 하겠죠. 그럴 때에는 세관장은 이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거다라고 하면 이제 품목분류를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재심사를 한 경우, 재심사를 해서 뭔가 결과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1번이라고 얘기를 해줬다가 재심사했더니 2번이래요. 그런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과 공표일, 관세청에서, 그러니까 실은 관세평가분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표를 하는데, 이제 통지도 하지만 공표도 하거든요. 그중 더 빠른 날 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을 한다. 다만 변경이 되기 전 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는 A, B인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오려고 배 탔어. 뭔가 내가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1번이라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미국에다가 야, 이거 관세율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왔어. 물건 빨리 실어. 해서 금방 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변경이 된 거예요. 변경이 되고 나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거죠. 수출하려고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 변경 전에 HS 코드가, 변경 전에 품목분류가 수입자인 나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예전에 내가 더 유리하게 받았었던 이제 그 품목분류를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변경일 전에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변경된 품목 분류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일부러 거짓 자료를 제출했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이 더 낮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 자료를 거짓말로 약간 위조해가지고 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급해서 변경된 걸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 미비 등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수출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이제 그때는 소급해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을 한 사람은 아닌데, 공표된 내용을 보고, 어라? 이거 1번이네? 하고 이제 그걸 믿고 수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로서 그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상세한 부분이긴 한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위에 있는 표 부분은 꼭 이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했을 때 뭔가 좀 깨부수거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거나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때는 소정의 실비로 분석 수수료 3만 원이 관세청에서 이제 청구가 된다라고 하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율 적용 우선순위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저희 다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품목분류까지만 끊고 이제 세율의 적용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